선량한 차별주의자 김지혜 지역 창비 출판사 김지혜 강릉 원주대학교 다문화학과에서 소수자 인권 차별에 관해 가르치고 연구한다. 이주민, 성소수자, 아동, 청소년, 홈리서 등 다양한 소수자 관련 현안에 관심을 가지고 현장과 밀접한 연구를 통해 사회의 구체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법,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한다. 사회복지와 법을 공부하고 서울특별시립 아동상담치료센터, 헌법재판소 등 기관에서 일했으며 이주민의 기본권, 불평등과 윤리적 영토권, 차별선동의 규제, 혐오 표현에 관한 국제법적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등 다수의 연구 논문과 아무도 몰랐던 이야기 공저, 인권 행정 길라잡이 공저 등을 쓰고 헌법의 약속, 사회보장론 입문을 번역했다. 프롤로그. 당신은 차별이 보이나요? 결정장애.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나는 재밌다고 생각했다. 우물쭈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너무 많이 고민하는 나의 부족함을 꼬집는 간명한 말 같았다. 나 스스로를 비하하는 의미를 담아 많은 대화에서 수없이 사용했다. 그리고 이 말이 어느 날 사고를 쳤다. 혐오 표현에 관한 토론회가 있던 날이었다. 사람들의 관심이 많아 장소를 급하게 큰 곳으로 바꾸어가며 열린 토론회였다. 토론자로 함께한 나는 토론 중에 이 결정장애라는 말을 썼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 모두 결단을 내리자는 말을 하던 와중이었다. 토론회가 끝나고 식사를 하러 가는 버스 안에서 참석자 중 한 분이 나에게 조용히 물었다. 그런데 왜 결정장애라는 말을 쓰셨어요? 짧은 한마디였다. 그건 질문이 아니었다. 나의 잘못을 더 정확하게는 혐오 표현을 하지 말자던 사람이 결정장애라는 말을 사용하는 모순을 지적한 것이었다. 많은 장애인들이 참석해서 듣고 있던 자리에서 나는 내가 장애라는 말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의식조차 못하고 있었다. 나는 얼른 그에게 나의 잘못을 시인하고 부끄러워했다. 하지만 이미 토론회는 끝났고 그 자리에 참석했던 사람들에게 사과를 할 기회는 사라졌다.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데 동시에 나의 마음 한쪽에서는 희한한 생각이 자라고 있었다. 그 말이 왜? 뭐가 문제인 거지? 문제가 아니라고 했어 부인하고 사수하게 생각하려는 방어 기제가 작동하기 시작했다. 결정장애라는 말이 왜 문제인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장애인 인권운동을 하는 활동가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보았다. 그는 우리가 일상에서 얼마나 습관적으로 장애라는 말을 비하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뭔가에 장애를 붙이는 건 부족함, 열등함을 의미하고 그런 관념 속에서 장애인은 늘 부족하고 열등한 존재로 여겨진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한동안 멍해진 기분으로 나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사실 많이 놀랐다. 내가 장애인을 차별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믿을 수가 없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 대학에 입학해 처음 들어간 동아리가 수어 동아리였다. 사회복지학과 법학을 전공하며 인권을 공부했고 장애인의 권리와 법에 관한 수업을 들었다. 게다가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어 어떤 상황인지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한 내가 차별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니 동시에 많은 것들이 이해되기 시작했다. 내가 당하는 차별을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경험들이 떠올랐다. 예를 들면 예전 직장 사무실에 있던 맹패 같은 것 말이다. 당시 나는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나의 사무실 문에는 보라색 종이를 코팅한 명패가 붙어 있었다. 정규직 지원 사무실 문에 붙어 있던 명패는 나무색 판에 흰색 것이었다. 2년 반쯤 지나 정규직이었던 한 동료에게 이 차이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그는 명패가 다르다는 사실조차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그에게는 보이지 않는 이 사소한 차이가 나에게는 출근부터 퇴근까지 문을 열고 들락거리는 매 순간 나의 신분을 각인시켜주는 좋은 것이 같았다. 생각해보면 차별은 거의 언제나 그렇다. 차별을 당하는 사람은 있는데 차별을 한다는 사람은 잘 보이지 않는다. 차별은 차별로 인해 불이익을 입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차별 덕분에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나서서 차별을 이야기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 차별은 분명 양쪽의 불균형에서 일어나는 일이며 모두에게 부정의함에도 희한하게 차별을 당하는 사람들만의 일처럼 이야기된다. 이게 어떻게 된 걸까? 산술적으로 생각해도 내가 차별을 당할 때가 있다면 할 때도 있는 게 아닐까? 이제 나는 겁이 나기 시작했다. 차별은 더 이상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었다. 강의실에서, 회의장에서, 토론회장에서, 어디에서가 나도 모르는 내 안의 차별적인 관념이 언제 어떤 형태의 말과 행동으로 불쑥 나올지 모르는 일이었다. 그래서 연구를 하기로 했다. 우선 소수자 집단을 향한 온갖 모욕적인 말들을 수집했다. 각종 혐오 표현들을 통해 사람들이 소수자 집단에 대해 어떤 식의 차별적인 관념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었다. 초반에는 인터넷에 떠도는 욕설에 가까운 말들에 집중했다. 하지만 조사가 진행되면서 모욕적인 말의 범위가 생각보다 상당히 넓고 표현의 방식도 매우 엄밀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때로 말하는 사람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말이다. 현장의 활동가와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수집하던 중 두 가지 표현이 눈에 들어왔다. 한국인 다 되었네요. 희망을 가지세요. 전자는 이주민을 향한, 후자는 장애인을 향한 모욕적인 표현의 대표적인 예로 언급되었다. 당황스러웠다. 이 두 가지 표현은 얼핏 칭찬이나 격려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칭찬과 격려의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 말을 한 당사자에게 이런 표현이 듣는 사람에게는 모욕적일 수도 있다고 알려준다면 그는 어떻게 반응할까? 그가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한다면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걸까? 모욕을 한 사람은 없고 모욕을 당한 사람만 있으니 모욕을 당한 쪽에서 감내하거나 생각을 바꾸어야 하는 걸까? 단순히 몇몇 말들을 하지 않는다고 해결된 문제는 아니었다. 왜 이런 말이 모욕이 되는지 이해하지 않으면 표현만 다른 비슷한 말을 하거나 말이 아니라도 시선과 행동으로 드러날 것이다. 다행히도 이런 말이 왜 모욕이 되는지 알아내는 방법은 어렵지 않았다. 당사자에게 물어보면 된다. 이런 말이 어떻게 들리는지. 이주민들은 한국인이 다 되었다는 말에 자신이 아무리 한국에서 오래 살아도 우리는 당신을 온전히 한국인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에 모욕적이라고 했다. 또 다른 이유도 있는데 굳이 한국인이 되고 싶은 것도 아닌데 왜 한국인이 된다는 말을 칭찬으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제기였다. 한국인이 아니라고 하거나 한국인 중심으로 생각하거나 어느 쪽이든 기분 좋은 말은 아니다. 장애인에게 하는 희망을 가지라는 말 역시 전제 때문에 모욕적으로 받아들여진다. 희망을 가지라는 건 현재의 삶에 희망이 없음을 전제로 한다. 장애인의 삶에는 당연히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더 근본적으로는 자신의 기준으로 타인의 삶의 가치를 매기는 것이 모욕적이라고 했다. 설령 장애인의 사회적 조건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장애인에게 희망을 가지라고 말하는 건 이상하다. 장애인이 희망을 가져야 할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변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나를 둘러싼 말과 생각들을 하나하나 훑는 작업은 마치 세상을 다시 배우는 느낌이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생각은 착각이고 신화일 뿐이었다. 누군가를 정말 평등하게 대우하고 존중한다는 건 나의 무의식까지 훑어보는 작업을 거친 후에야 조금이나마 가능해질 것 같았다.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나를 발견하는 일 말이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 비슷한 착각과 신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다.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민 등을 비하하고 모욕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고도 자신이 차별을 하는 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본다. 어떤 사람들은 성소수자를 향해 사랑하니까 반대한다고 외치고 주먹을 휘두르면서 그것을 사랑의 표현이자 정의라고 믿는다. 당신이 하는 행동이 동료 시민의 존재를 부정하는 인격적 모욕이며 폭력이라고 아무리 말해도 그들은 듣지 못한다. 이 끝도 없는 평행선을 어찌하면 좋을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 사이에서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하지만 정부와 국회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려면 손 놓고 가만히 있는 상태이다. 시간이 흐르는 것만으로는 이 간극이 저절로 좁혀지지 않는다. 소수자를 침묵시키는 방식으로는 이 상황이 종료될 수 없다. 정의에 반하는 결론이며 당사자들이 가만히 있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나 소수자가 목소리를 낸다 한들 아무도 듣지 않는다면 교착 상태는 만약 계속될 것이다.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합의할 수 있을까? 이 책은 이런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고민에서 출발했다. 희망적인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차별을 하지 아니려 한다는 사실이다. 다만 차별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을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선량한 시민일 뿐 차별을 하지 않는다고 믿는 선량한 차별주의자들을 곳곳에서 만난다. 나는 나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차별을 인식하지 못하는 이 기묘한 현상을 따라가 보기로 했다. 다행히도 이미 많은 연구자와 학자들이 풍성한 연구와 논의들을 제시하고 있었다. 그들의 작업을 따라가면서 최근 한국에서 벌어졌던 사건들에 비추어 생각을 연결시키는 작업을 시작했다. 일부에서는 어떻게 차별을 보지 못하는 선량한 차별주의자가 만들어지는지 생각해본다. 1장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한 일상의 특권을 돌아보며 나의 위치로 인해 불평등이 보이지 않게 되는 착시 현상을 다룬다. 2장은 때로 유동적이고 서로 교차하는 경계로 구분된 집단에 따라 사람들이 서로를 차별하고 또 차별을 받는 현상을 살핀다. 3장은 구조적 차별에 둘러싸인 사회에서는 차별을 받는 사람들조차 그 질서에 맞춰 생각하고 행동함으로써 불평등을 유지시키게 되는 아이러니를 이야기한다. 2부에서는 차별이 어떻게 지워지는지 어떻게 정당한 차별로 위장되는지 살펴본다. 먼저 4장은 흑인 분장을 둘러싼 논쟁에서 시작해 누군가를 비하하는 유머나 농담의 효과에 대해 살펴본다. 5장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과 같이 어떤 차별은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능력주의 신념을 해체한다. 6장은 대중시설에서 외국인을 거부하고 분리하는 듯 누군가를 배제하고 분리하면서 이를 정당화하는 현상을 관찰한다. 7장은 케어 문화축제와 같이 가시화된 소수자를 대하는 대중의 태도를 통해 공공의 공간은 과연 누구의 것인지 질문을 던진다. 3부에서는 앞에서 살핀 내용을 바탕으로 차별에 대응하는 우리의 자세를 이야기한다. 8장은 차별에 도전하는 노력들이 기존 사회 질서에 대한 위협으로 느껴지는 긴장을 다룬다. 사람들은 세상이 이미 정의롭다고 믿고 싶어 하지만 평등은 언제나 부당한 법과 체제에 한가하는 사람들을 통해 진보해왔다. 9장은 모두를 위한 화장실 논쟁을 시작으로 보편적이면서도 다양한 모든 사람을 포괄하는 탐구의 과정으로서 평등에 대해 이야기한다. 마지막으로 평등을 실현하는 하나의 해법으로서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논쟁의 의미를 10장에 담았다. 이 책에서는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민에 관련된 사건과 논쟁들을 주요하게 담았다. 하지만 이 책에서 이야기하듯이 나이, 학력, 직업, 출신, 지역, 경제적 수준, 가족 상황, 건강 상태 등 어떤 사람이 소수자로 위치 지어지는 이유는 무수히 많다. 이런 내용을 충분히 다루지 못한 것은 치면의 한계도 있지만 여전히 나의 이해가 부족한 탓도 크다. 아직도 많은 차별이 눈에 보이지 않고 안타깝게도 틀림없이 이 책에도 혼난 얼굴을 붉히며 부끄러워할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이 책에는 미국의 역사와 연구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 역시 연구자인 저자가 접근할 수 있는 자료의 한계에 기인한 측면이 많다. 많은 나라에서 평등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투쟁과 변화의 과정들이 있었을 텐데 충분히 담지 못해 아쉽다. 이 책에서 소개되는 미국의 이야기는 모범적인 사례라기보다 한국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관점을 제시하는 비교 자료로서 이해해주면 좋겠다. 차별에 관한 책을 한 권 마치는 이 순간에도 나는 여전히 차별을 잘 안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나를 둘러싼 세상을 자각하고 나 자신을 성찰하며 평등을 찾아가는 이 과정이 나는 차별을 하지 않는다는 헛된 믿음보다 훨씬 값지다는 것은 분명하다. 앞으로도 계속될 이 긴 여정을 열어준 3년 전 토론회에서 만났던 그분의 질문에 감사드리며 독자들에게도 이 책이 이끌은 질문으로 남기를 바란다. 선량한 차별주의자의 탄생. 서는 곳이 바뀌면 풍경도 달라진다. 다수자 차별론. 2013년 7월 이 사회의 약자라고 외치던 한 남성이 한강에 투신해 사망했다. 생전에 그는 여성이 돈 낼 줄은 모르고 처먹기만 한다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여성의 혜택을 누리면서 의무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여성가족부, 여성할당제, 여성전용시설 등
여성을 위한 제도는 불합리한 남성 차별이라고 여겼다. 그가 스스로 생각하는 자신은 남성 인권운동가였다. 남성과 여성의 철저한 더치페이를 주장하는 성평등주의자였다. 그가 수년 동안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한 이유는 남성이 소외되지 않는 양성의 평등을 위해서였다. 그는 자신에게 붙여진 여성 혐오주의자라는 오명이 억울해서 이렇게 항변했다. 내가 여성을 혐오한다면 이렇게 디테일하게 비판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죠. 나는 여성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해요. 그는 정말 남성과 여성의 평등을 추구했던 것일까? 2016년 5월 강남역 부근에 있는 상가 화장실에서는 여성한테 무시당했다며 한 남성이 휘두른 칼에 한 여성이 사망했다. 이를 기점으로 남성과 여성의 대립이 더 선명하게 나타났다. 여성들이 성범죄를 비롯한 여성 혐오 범죄 피해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는 동안 남성들 사이에서는 자신들이 잠재적인 범죄자로 몰린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편에서는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의 철폐를 요구하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여성을 위한 정책인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주장이 계속되었다. 상반된 입장 같아 보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양쪽 모두 차별을 말하고 있다. 양측 모두 평등의 가치를 내세우며 현실을 비판하고 있고 한국 사회에 성차별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점도 같다. 다만 누가 불리한 상황에 있는지에 대한 진단이 다르다. 전통적으로 성차별의 피해자는 여성이었고 여성의 인권 신장이 한나라의 중요한 국정 과제로 다루어지는데 별 저항이 없었다. 이 국면이 과거와 달라졌다. 이제 거꾸로 남성이 차별을 받는다고 말한다. 여성이 차별받던 시대는 정말 끝난 것인가? 이런 식의 차별 논쟁은 다른 장면에서도 발견된다. 이주민을 생각해보자. 한국 사회에 1990년대부터 이주 노동자가 2000년대부터는 개론 이주민이 급격히 증가했다. 다양한 언어와 문화가 가시화되면서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다문화주의가 논의되기 시작했다. 2012년 새누리당은 필리핀 출신 개론 이민자인 이자스민 어변을 비례대표로 당선시킬 정도로 이런 흐름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하지만 거의 동시에 반다문화 현상이 일어났다. 일꾼의 사람들은 이주 노동자는 한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 사람들이고 개론이 주민은 돈 때문에 개론한 사람들이라며 이들 때문에 한국인이 피해를 본다고 주장했다. 이주민을 지원하는 정책은 자국민에 대한 부당한 역차별이라고 항의했다. 성소수자가 한국 사회에 가시화되면서 역시 비슷한 양상이 나타났다. 처음에는 며느리가 남자라니 웬 말이냐라며 전통적인 가족관을 기반으로 비판이 시작되었다. 2007년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를 계기로 보수 기독교 단체 중심의 성소수자 반대운동이 점차 거세게 일어나면서 성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하며 피땀 흘려 세운 나라가 망하고 기독교인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주장이 전개되었다. 이제 동성애 독재가 퍼지고 있다며 자신들이 박해를 받고 있다고 호소한다. 소수인 성소수자의 인권 보장이 다수의 비성소수자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것이다. 차별은 없다. 소수자 때문에 다수자가 차별받는다는 다수자 차별론은 어떻게 가능할까? 다수자 차별론을 들여다보면 소수자가 차별받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시작한다. 과거에 차별이 있었더라도 현재는 해결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 소수자에게 도움을 주는 정책은 특혜일 뿐이며 상대적으로 다수자에게 부당한 차별이 된다. 1910년대 여성 참정권 운동을 다룬 영화 서프러제트 2016년을 보고 한 학생은 이렇게 반응했다. 당시에는 정말 여성들의 권리가 없었고 그렇게 과격하게 싸울만 했어요. 하지만 요즘 여성들은 투표도 하고 옛날처럼 그렇게 차별받지 않잖아요. 한국 사회의 성차별이 더 이상 없다는 생각은 여성이 고위직에 진출한 사례들로 뒷받침되곤 한다. 여성이 대통령이 된 사실, 국가 고시에 여성 합격자가 상당히 많다는 사실 등이 예시로 언급된다. 실제로 정부 수립 이후 70년 동안 여자 대통령은 단 한 명뿐이었고 그나마도 그 아버지 대통령이 후왕이 있었다는 사실, 아직까지 5급 이상 국가 공무원 중 여성의 비율은 20%에 못 미치고 고위 공무원은 5.2%에 불과하다는 점은 잘 보이지 않는다. 행정부 소속 2017년 기준. 객관적인 지표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차별을 부정하는 마음이 생긴다. 갸우뚱한 현상이지만 개인의 시각을 따라가 보면 그럴 법도 하다. 여성이 대통령이나 고위공무원과 같은 권력자의 지위를 갖거나
과거에 주로 남성이 만든 직업군에 여성이 있으면 쉽게 가시화된다. 사람들의 눈에는 이런 여성들이 잘 보이고 그래서 그 수가 많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누군가는 이런 여성과 자신의 처지를 비교하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다. 여성이 평균적으로 불리하다는 사실은 추상적이라 잘 와닿지 않는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어떤 여성이 자신보다 더 좋은 조건에 있다는 사실은 구체적인 감각으로 경험된다. 여성이 소수만 있어도 차별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희한한 현상은 실험을 통해서도 관찰된다. 미국의 한 연구에서 남성과 여성 참가자들에게 회사의 새로운 채용 정책에 대해 질문했다. 현재 회사의 여성 직원의 비율이 2%라고 하고 향후 채용할 지원 중에 여성이 50%인 상황, 10%인 상황, 2%인 상황 세 가지 조건을 주었다. 본인이 이 회사에서 일한다고 가정할 때 각각의 조건들이 얼마나 호의적으로 반응할지 측정했다. 실험 결과 여성이 50%인 상황은 여성 참가자들이 더 공정하다고 반응했고 여성이 2%인 상황은 남성 참가자들이 더 공정하다고 반응했다. 반면 여성이 10%인 상황에 대해서는 남성과 여성 참가자들이 똑같이 공정하다고 인식했다. 평등의 관점에서 가장 이상적인 조건은 남녀의 비율이 동등한 첫 번째 조건이다. 하지만 실험에 참가한 남성과 여성이 서로 동의하는 공정한 상황은 10%로 구색을 맞추는 토큰을 제공하는 정도였다. 토커니즘이란 이렇게 역사적으로 배제된 집단 구성 가운데 소수만을 받아들이는 명목상의 차별 시정 정책을 말한다. 토커니즘은 차별받는 집단의 극소수만 받아들이고서도 차별에 대한 분노를 누구트리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기회가 열려있는 것처럼 보이고 노력하여 능력을 갖추면 누구나 성취할 수 있다는 기대를 주기 때문이다. 결국 현실은 이상적인 평등의 상황과는 꽤 먼 상태임에도 평등이 달성되었다고 여기는 착시를 일으킨다. 한국의 성차별은 어떤가? 성차별을 드러내는 하나의 지표인 소득 격차를 살펴보자.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여성의 월 급여액은 남성 월 급여액의 64.7%에 불과하다. 2017년 기준 이 통계는 여성의 경제적으로 많이 불리한 상황임을 객관적으로 드러낸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여성의 소득이 적더라도 개별 만남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언제나 경제적 우위에 있는 건 아니다. 모든 남성이 모든 여성보다 경제적 우위에 있는 완벽한 불평등 사회가 아닌 이상 남성이 자신보다 소득이 높은 여성을 만날 확률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듯 사회적인 불평등과 개인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세계가 일치하지 않는 간극이 존재한다. 더치페의 논쟁은 이 간극에서 나온다. 남성이라고 해서 모든 여성에 비해 경제력이 좋은 것이 아닌데도 마치 그런 것처럼 기대되고 데이트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면 그 부분이 개별 남성에게 부당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내 주변에 남성보다 돈을 잘 버는 여성이 있으니 여성에 대한 차별이 없다고 생각해도 될까? 객관적인 지표는 사회가 여전히 여성에게 불리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남성의 성평등 정책에 관해 느끼는 이 불합리함은 무엇일까? 이주민이나 성소수자에 관한 역차별 주장 역시 이주민이나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없다 혹은 있더라도 불합리한 차별은 아니다라는 전제 위에 성립한다. 소수자 정책은 다수자가 차별을 하고 있음을 전제하는 것이기에 다수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다. 다수자가 차별하지도 않는데 소수자가 차별받는다며 시정을 요구하는 정책들이 불합리하고 부당하게 느껴진다. 여성의 안전을 외칠 때 남성을 모두 성범죄자로 몰아세운다고 느껴지는 것처럼 자신을 차별주의자로 몰아세우는 것 같아 불편하다. 내가 속한 집단은 차별하지 않는 사람들이고 소수자가 차별받지 않는 사회라고 생각해야 안심이 된다. 사람들은 대체로 평등을 지향하고 차별에 반대한다. 관념적으로 그렇다는 말이다. 다수가 차별론도 결론은 차별은 옳지 않다는 기본 전제 위에 성립한다. 사람들은 적어도 평등이라는 원칙을 도덕적으로 옳고 정의로운 것이라고 받아들인다. 대부분의 선량한 시민에게 차별을 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차별에 가담한다는 건 도덕적으로 허락되지 않는다. 차별이 없다는 생각은 어쩌면 내가 차별하는 사람이 아니길 바란다는 간절한 희망일 수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히려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 역설적으로 차별을 하고 있을 가능성은 높다. 평범해 보이는 턱받이.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일 줄 안다는 말이 있다. 영화 부당거래 2010년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다. 영화에서 이 말은 부패한 검사를 비꼬는 의미였다. 극중 검사인 주양 류성범은 경찰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말한다.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 상대방 기분 맞춰주다 보면 우리가 일을 못한다고. 간단히 말하면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당신을 잘 대해준다면 그건 나의 호의일 뿐 당신의 권리는 아니라고 관계를 설정함으로써 무례함을 정당화시킨다. 일상에서 이 말은 요구가 부적절하다는 의미로 사용되곤 한다. 예를 들어보자. 어떤 사람이 매년 장애인 기관에 돈과 물품을 후원했다. 처음에는 후원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크게 하더니 해가 지날수록 그 인사가 약해진다. 몇 년이 지나 기관의 장애인들이 별로 고마워하지 않는 걸 알아 후원을 멈춘다. 그랬더니 어느 날 기관에서 연락이 온다. 왜 후원을 계속하지 않느냐고 묻는다. 이 말에 기분이 나빠진다. 호의를 계속 베풀었더니 권리인 줄 아는 것 같다. 후원은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한다. 이 가정을 국가 단위로 확대해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된다. 장애인을 위해 국가가 예산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별 감정이 없다가 막상 장애인이 당연한 권리로서 국가 예산을 요구하면 기분이 상한다. 장애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늘리라고 요구하면 시효를 했더니 지나가는 사람이 나라에 고마워하며 살아야 해요 라고 충고한다.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베풀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며 시위 방식을 문제 삼는다. 나는 호의를 베풀 수 있지만 당신에게는 그것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호의와 권리에 대한 이런 명언은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선명하게 보여준다. 무언가 베풀 수 있는 자원을 가진 사람은 호의로서 일을 하고 싶다. 자신이 우위에 있는 권력관계를 흔들지 않으면서도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런 호의성, 시혜성, 자선사업이나 정책은 그저 선한 행동이 아니다. 내가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주고 말고를 결정할 수 있는 통제권이 온전히 나에게 있는 일종의 권력 행위이다. 만일 당신이 권리로서 무언가 요구한다면 선을 넘었다고 비난할 수 있는 권력까지 포함한다. 사람들 사이에는 권력관계가 있다. 사회 안에서 나의 위치에 따라 특권을 가지기도 한다. 돈이나 정치적 권력을 가진 사람의 특권은 비교적 쉽게 드러나기 때문에 보통 특권이란 말이 일부 재벌이나 고위층의 권력으로 좁게 이해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특권을 일부 사람들만 행위하는 것은 아니다. 특권이란 주어진 사회적 조건이 자신에게 유리해서 누리게 되는 온갖 혜택을 말한다. 불평등과 차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학자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가진 특권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발견인 이유가 있다. 일상적으로 누리는 이런 특권은 대개 의식적으로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조건이라서 많은 경우 눈치채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권은 말하자면 가진 자의 여유로서 가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느끼지 못하는 자연스럽고 편안한 상태이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많은 사람들이 적어도 한 번쯤 시외버스를 타봤을 것이다. 비행기를 타거나 그것도 비즈니스석을 타지 않는 이상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교통수단 탑승을 특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시외버스 좌석에 앉아서 자신이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의식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누군가가 시외버스 탑승을 요구하기 전까지는 말이다. 시외버스에는 휠체어가 탑승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차표를 사도 버스를 탈 수가 없다. 타인은 갖지 못하고 나는 가진 어떤 건 여기서는 시외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특권이다. 나에게는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 구조물이나 제도가 누군가에게는 장벽이 되는 바로 그때 우리는 자신이 누리는 특권을 발견할 수 있다. 결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를 특권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결혼을 할 수 없는 동성 커플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말이다. 한국 국적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한국에서 사는 것을 특권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한국에서 사는 자격을 취득해야 하는 외국인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말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발견의 기회는 자주 오지 않는다. 오더라도 자신의 특권을 눈치채지 못하고 난다. 미국 웨슬리 대학의 패기 맥킨토시 교수는 페미니즘 세미나에 참가한 남성 동료 교수들에게서
희한한 행동을 발견한다. 페미니즘 세미나에 참여할 정도로 여성 이슈에 관심 있는 동료들이 정작 여성에 관한 내용을 교과 과정에 포함시키자는 제안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거절한 것이다. 선량한 사람들이며 분명한 남성 동료 교수들이 자신들이 가진 특권을 인식하지 못하는 현상을 보며 맥킨토시는 자신도 인식하지 못하는 특권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맥킨토시는 백인으로서 자신이 누리는 일상적 특권들을 수집했고 백인 특권의 46가지 예시를 담은 글을 발표했다. 그 중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나는 내 자녀의 안전을 위해 구조적 인종주의를 의식하게 가르치지 않아도 된다. 내가 음식을 입에 넣고 말한다고 사람들이 내 피부색을 가지고 비웃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속한 인종 집단을 대표해 이야기해달라는 요청을 받는 일이 없다. 내가 책임자를 부르면 거의 틀림없이 나와 같은 인종의 사람이 나올 것이다. 나는 내 외모, 행동거지, 냄새로 나의 인종이 평가된다는 사실에 신경 쓸 일이 없다. 나는 내가 일하고 싶은 분야에서 나와 같은 인종의 사람이 소용되고 허용되는지 질문하지 않고 많은 선택지를 생각할 수 있다. 내가 리더로서 신용이 났다면 그 이유가 인종 때문은 아닐 것이다. 맥킨토시가 만든 자세한 예시들 덕분에 많은 백인들이 자신의 특권을 돌아볼 수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종류의 특권에 대해서도 목록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남성 특권, 계층 특권, 문화 특권, 국적 특권, 미성애자 특권, 비장애인 특권, 언어 특권 등 각종 목록이 만들어졌다. 예를 들어 남성 특권 목록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되었다. 내가 승진에 자꾸 실패한다면 그 이유가 성별 때문은 아닐 것이다. 나는 밤에 공공장소에서 혼자 걷는 걸 무서워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책임자를 부르면 나와 같은 성별의 사람을 만날 것이 거의 분명하다. 조직에서 더 높은 사람일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다. 내가 운전을 부주의하게 한다고 해서 나의 성별을 탓하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많은 사람과 성관계를 한다고 해서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나의 외모가 전형적인 매력이 없더라도 큰 문제가 아니며 무시할 수 있다. 이런 특권들은 대개 알아차리기 어렵다. 백인이나 남성의 신체로 살아가는 동안 나의 의도나 노력과 무관하게 펼쳐지는 일상적이고 자연스럽고 당연하고 정상적인 조건이자 경험이기 때문이다. 불이익을 당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깊이 생각해 볼 이유가 없다. 분노, 두려움, 당황, 초조함과 같은 감정을 경험하지 않는다. 특권을 가졌다는 신호가 있다면 큰 노력 없이 신뢰를 얻고 나를 있는 그대로 표현해도 안전하다고 느끼며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할 수 있다는 느낌들이다. 나에게 알맞게 주변 환경이 만들어져 있어 끊임없이 주변을 의식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편안한 상태이다. 특권을 알아차리는 확실한 계기는 그 특권이 흔들리는 경험을 할 때이다. 더 이상 주류가 아닌 상황이 될 때, 그래서 전과 달리 불편해질 때 지금까지 누린 특권을 비로소 발견할 수 있다. 한국인으로서 한국에서 주류로 생활하다가 외국에서 이방인으로서 불안하고 두렵고 화나는 경험을 한 적이 있다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하지만 성별처럼 다른 위치에서 경험해보기 어려운 조건이라면 평생 그 특권을 모를 수도 있다. 대신 본인의 위치가 그대로여도 사회의 변화로 인해 특권이 감지되기도 한다. 어쩌면 더치페이 논쟁은 이런 사회 변화의 징후 중 하나일지 모른다. 모든 사람이 평등한 상태에서는 일방적으로 한 집단이 경제적 부담을 질 이유가 없다. 하지만 남녀 사이에 오랫동안 경제적 불평등이 존재했고 경제적 부담 역시 불균형하게 분배되었다. 애초에 남녀가 평등했다면 여성이 남성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거나 남성이 가중한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남성이 느끼는 이 부당함의 감정은 그동안 존재했지만 인식하지 못했던 특권을 일깨우는 신호로 볼 수 있다. 기존의 불평등한 관계에서 바람직해 보이던 어떤 관습이 합리성을 의심받기 시작한 것이다.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부담을 통해 남성은 역으로 남성이 전통적으로 경제적인 지위에서 우위에 있었음을 깨닫게 된다. 불평등했던 관계가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생긴 균열이라며 아무 변화가 없었다면 몰랐을 소중한 발견이다. 누군가는 여전히 특권이란 말이 불편할 수 있다.
한국인으로서 혹은 남성으로서 이렇게 살기 힘든데 나에게 무슨 특권이 있는 거냐고 질문을 던질 수 있다. 불평등이란 말이 그러하듯 특권 역시 상대적인 개념이다. 다른 집단과 비교해서 자연스럽고 편안하고 유리한 질서가 있다는 것이지 삶이 절대적으로 쉽다는 의미가 아니다. 물고기의 비유에 생각해보자. 흐르는 물결을 따라서 헤엄치는 물고기는 그 물결을 가로지르거나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보다 편하다. 하지만 물결을 따라가며 헤엄치는 물고기를 보고 벌써 편하다고만 할 수 없다. 삶은 어떤 모습으로든 우리를 힘들게 한다. 게다가 기회가 주어지는 만큼 과업이 따르고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책임이 무거워지는 법이다. 그러니 누구의 삶이 더 힘드냐 하는 논쟁은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모두가 똑같이 힘들다는 말도 맞지 않다. 그보다는 서로 다르게 힘들다고 봐야 한다. 불평등한 구조에서는 기회와 권리가 다르게 분배되고 그래서 다르게 힘들다. 여기서 초점은 서로 다른 종류의 삶을 만드는 이 구조적 불평등이다. 그러기에 불평등에 관한 대화가 나는 힘들고 너는 편하다는 싸움이 되었으면 해결점을 찾기 어렵다. 너와 나를 다르게 힘들게 만드는 이 불평등에 대해 이야기하자는 공통의 주제로 이어져야 한다. 평등하기만 하면 모두의 삶이 쉬워질까? 대답에 매몰되지 말고 이 질문이 맞는 것인지 생각해보자. 우리가 권리와 기회를 요구할 때 그 결과로 기대하는 것은 가난 삶이 아니다. 우리는 시설에 갇혀서 남이 주는 대로 먹고 자고 아무런 노동을 하지 않으며 생활을 보내는 인생을 인간답다고 하지 않는다. 이런 삶은 동물에게도 가혹하다. 불평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평등한 권리와 기회를 요구하는 것,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위험을 감수하고 모험하면서 나름의 삶을 헤쳐나가겠다는 의미다. 기울어진 공정성. 언뜻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람들은 자신에게 익숙한 불평등의 상태를 선뜻 벗어나려 하지 않는다. 베링턴 모어는 저서 부정의 복종과 반역의 사회적 토대에서 사람들은 고통받고 억압받는 상태에서도 부정의를 잘 인식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사람들이 부정의를 의식하는 때는 기존에 익숙하고 자연스럽게 생각했던 상태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변할 때이다. 만일 상대적으로 특권을 가지고 있어 현 체제가 편안하게 느껴지는 사람이라면 평등으로의 진보가 그냥 달갑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옳지 않다고 생각될 수도 있다. 미국에서는 인종차별이 과거에 비해 얼마나 개선되었는가에 대한 설문에 백인은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고 흑인은 별로 개선되지 않았다고 응답하는 경향이 꾸준히 나타난다. 데니얼 카나몬과 아무스 트부스키는 2002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전망 이론을 통해 사람들이 손실의 가능성과 이익의 가능성 가운데 손실의 가능성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손실 회피 편향이 있다고 설명한다. 이 이론을 반영하듯 미국 사회의 인종차별 개선은 특권을 잇는 백인의 입장에서 흑인보다 더욱 크게 체감한다. 기존의 특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사회가 평등해지는 것이 손실로 느껴질 수 있다는 말이다. 무엇보다 평등을 제로섬 게임으로 인식하고 있다면 상대의 이익이고 나의 손실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성평등을 둘러싼 논쟁에서 비슷한 긴장이 감지된다. 여성가족부의 2016년 양성평등 실태조사 분석 연구를 보면 사람들은 현재 한국 사회가 여성에게 불평등하지만 앞으로 그 불평등이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런데 동시에 앞으로 남성에게 더 불평등한 사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드러낸다. 평등을 총량이 정해진 권리에 대한 경쟁이라고 여긴다면 누군가의 평등이 나의 불평등인 것처럼 느끼게 된다. 사실은 상대가 평등해지면 곧 나도 평등해지는 것이 더 논리적인 추론인데도 말이다. 다시 말하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등이라는 대원칙에 동의하고 차별에 반대한다. 헌법에도 명시된 규범인 평등과 차별 금지 원칙에 적어도 대놓고 반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특권을 가진 집단은 차별을 덜 인식할 뿐만 아니라 평등을 실현하는 조치에 반대할 이유와 동기를 가지게 된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차별을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모순적인 태도를 보이게 된다. 국가 권력에 맞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외쳐왔지만 주류로서 자신이 가진 특권을 인식하지 못하여 차별적인 태도를 보이는 진보 정치인을 종종 보는 것처럼 말이다. 문제는 이 모든 작용이 되게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사실이다. 세상이 기울어져 있음을 생각하지 않고 평등을 찾다 보면 불평등한 해법이 나오기 쉽다. 기울어진 땅에 서서 양손으로 평행봉을 들면 평행봉 역시 똑같이 기울어지는 것처럼 말이다. 장애인이 시외버스 탑승에 관해 수업 시간에 학생들과 토의를 한 적이 있다. 비장애인은 수없이 시외버스를 타고 다니면서도 장애인에 탑승하지 못하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런데 토의 후 생각을 정리하는 메모에 한 학생이 이렇게 적었다. 장애인이 버스를 타면 시간이 더 걸리니까 돈을 더 많이 내야 하는 건 아닐까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이 학생은 기울어진 세계 위에 서서 공정성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비장애인을 중심으로 설계된 질서 속에서 바라보면 버스의 계단을 오르지 못하는 것은 장애인의 결함이고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다. 그러니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돈을 더 많이 내는 것이 공정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는 애초에 비장애인에게 유리한 속도와 효율성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기울어진 공정성임을 인식하지 못했다. 정치인이나 공직자의 실언도 비슷하다. 대중의 공분을 산 사례들을 보면 자신은 비난할 의도가 없었다. 좋은 의도로 한 말이었다고 항변하는 경우가 많다. 이영호 전 경상북도 교육감은 교사 연수자리에서 여교사는 최고의 신부감, 처녀 여자 교사들 값이 높다는 발언을 했다. 여성 교사를 동료 교사로서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거저 신부감으로 더 나아가 값이 매겨지는 상품으로 묘사했으니 모욕적인 말이었다. 그렇다고 유권자의 신기에 민감한 선출직 교육감이 정말로 여교사를 비하할 의도가 있었다고는 상상하기 어렵다. 교육청의 설명대로 여교사를 죽여 세우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문제는 그가 서 있는 기울어진 세상에서 익숙한 생각이 상대방에게 모욕이 될 수 있음을 알지 못했던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부지불식간에 기울어진 공정성을 추구한다. 인터넷 댓글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외국인이 흉포한 범죄를 저지른다고 주장하며 추방을 요구하면서도 자신은 차별주의자가 아니라고 항변한다. 헌법상 평등과 차별금지 원칙을 수호한다는 정치인은 성소수자의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하는 정책과 입법에 반대한다. 누군가가 듣기에는 앞뒤가 안 맞는 말인데 누군가는 수긍한다. 누군가가 보기엔 세상이 소수자에게 불리하게 기울어져 있는데 누군가의 눈에는 세상이 평등해 보인다. 전자의 관점에서 평등을 이루려는 시도들이 후자의 눈에는 역차별로 보이는 이유다. 최규석의 웹툰 송곳에서는 지위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꼬집어 말한다. 당신들은 안 그럴 거라고 장담하지 마. 서는 데가 바뀌면 풍경도 달라지는 거야. 나는 어디에 서서 어떤 풍경을 보고 있는가? 내가 서 있는 땅은 기울어져 있는가 아니면 평평한가? 기울어져 있다면 나의 위치는 어디쯤인가? 이 풍경 전체를 보려면 세상에서 한 발짝 밖으로 나와야 한다. 그럴 수 없다면 이 세계가 어떻게 기울어져 있는지 알기 위해 나와 다른 자리에 서 있는 사람과 대화해 보아야 한다. 한국 사회는 정말 평등한가? 나는 아직까지 한국 사회가 그 이상향에 도달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아직 차별을 부정할 때가 아니라 더 발견해야 할 때다. 차별금지법에 대하여 차별금지법이라는 해법, 이 책을 쓰고 있는 지금 차별금지법은 미완의 법이다. 차별금지법이란 이름의 시작은 2007년이었다. 법무부가 제정을 시도했던 차별금지법안은 총 35조로 구성되어 있었고 내용은 간단했다. 차별을 하면 안 된다는 원칙을 정하고 차별에 관한 국가정책계획을 수립하고 영역별로 차별의 유형을 구체화하고 차별로 인해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차별을 시정하거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 법안도 이후 몇 번의 유사한 차별금지 법안도 모두 제정되지 못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운동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아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았으니 차별을 해도 괜찮은 걸까? 당연히 그렇지 않다. 이미 헌법 제11조에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한국이 당사국으로 가입해야 지킬 의무가 있는 국제인권조약들에서도 차별을 금지한다. 평등은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이자 민주주의 사회를 움직이는 원칙이며 누구든지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요구는 현대사회의 근본적인 규범이다. 또 한국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있다. 이미 차별의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사건을 진정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사건을 접수받아 조사하고 차별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그리고 그 결정에 따라 차별을 한 사람이나 기관에 시정 권고를 내린다. 차별을 한 사람이나 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의 피해를 입은 사람을 구제하는 중요한 국가기구이다. 이미 헌법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구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차별금지법은 왜 필요한 걸까? 여기서 먼저 언급하고 싶은 것은 차별금지법이 처음 발의된 지 10여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그 자체로 한국 사회의 차별 철폐 의지를 가늠하는 상징 기표가 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차별금지법의 상징성을 논의하기 전에 먼저 법적 의미를 살펴보자. 헌법상 기본권이 실현되려면 법령이 필요하다. 가령 헌법 제31조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더라도 그 권리가 실제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제도, 기간, 사람, 절차, 예산 등이 필요하다. 헌법 제24조에서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해서 저절로 선거권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며 헌법 제33조에서 근로의 권리를 보장한다고 선언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알아서 근로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행동하지는 않는다. 헌법 제11조의 평등과 차별 금지에 관한 권리도 마찬가지다. 제1항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말만으로 저절로 모든 차별이 사라지지 않는다. 차별금지법은 이러한 헌법과 국제인권법의 원칙이 실현되도록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법률로서 구체화하는 작업이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차별금지법은 크게 두 가지 조건을 취한다. 하나는 국가가 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게 만드는 것이다.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차별을 건절하기 위한 정책을 세우고 법령과 제도를 개선하게 만든다. 다른 하나는 차별을 하는 사람에게 책임을 지우는 조건이다. 차별을 받지 않으려면 차별을 하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 차별을 하는 사람에게 그 차별 행위를 중단하도록 요구해야 하는데 이를 시정조치라고 한다. 현행법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권고밖에 못하므로 차별을 하지 말라고 해도 행위자가 이런저런 이유를 들면서 따르지 않으면 그만이다. 차별금지법은 권고가 아니라 시정하라고 명령하는 조치를 내리고 만약 행위자가 악의적으로 차별을 해서 손해가 발생했다면 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것까지를 포함한다. 그렇게 해 실질적인 구제를 보장하며 그런 조치가 있기 전에 사람들이 애초에 차별 행위를 하지 않으려 노력할 동기도 만들어낸다. 하지만 차별이 무엇인지 법이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다. 차별은 통상 불합리하게 누군가를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하지만 이 책에서 나열한 사례 같은 것들을 일일이 법에서 규제하기는 어렵다. 같은 행위라도 맥락에 따라 의미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차별에 대한 판단은 상황을 고려한 맥락 안에서 내려져야 한다. 문제는 이 판단을 누가 하느냐 하는 것이다. 차별금지법의 중요한 내용 하나는 그 판단의 역할과 책임을 국가인권위원회나 법원과 같은 독립기구에 맡겨 개인의 이해관계가 아닌 평등과 차별금지의 원칙에 따라 결정하게 한다는 데 있다. 법이 우리의 모든 일상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건 어렵기도 하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그래서 교육, 고용, 서비스와 재화의 이용과 같은 공식적인 부분에서 일어나는 차별이 주로 규제 대상이 된다.
누군가 다른 사람이나 집단을 고의적으로 차별하거나 그렇게 조장하며 선동하는 악의적인 행동을 한다면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일상의 미세한 차별적 시선이나 행동은 규제보다는 체계적인 교육으로 바꾸고 사회 전반을 검토하고 구조적인 차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적 골격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누구도 차별을 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법에는 수백 가지의 해법이 있겠지만 차별금지법은 그 중 하나로 우리가 서로 차별을 하지 않게 만들자는 적극적인 해법이다. 이 해법은 나도 차별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포함한다. 그런데 익혀 알려져 있던 이 결단에 동참할 수 없다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차별 철폐라는 목적에는 동의하지만 국가가 나설 일이지에 의문을 품는다. 대신 자발적인 문화 개선을 통해 사회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상적으로 바람직하며 법의 제정과 무관하게 근본적인 사회 변화를 위해 꼭 필요한 접근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미 차별이 만연한 사회에서 법적 규범이 없이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지금까지 차별금지법이 좌절된 실질적인 이유는 일각에서 차별 철폐라는 목적 자체를 부정하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거세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즉 차별을 옹호하는 의견이다. 그동안 일부 보수 기독교계가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반대하면서 제시한 주요 논거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정당하다는 것이었다. 그 정당함을 주장하기 위해 동성애는 죄, 동성애는 에이즈의 원인, 피땀 흘려 세운 나라 동성애로 무너진다 등 성소수자가 사회적인 해악이라는 내용을 조직적이고 공격적으로 선전해 왔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는 데 차별을 정당화하고 조장하는 전략이 사용된 것이다.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평온과 차별이 공고할수록 차별금지법 제정을 더 반대하게 될 것이므로 차별금지법을 저지하는 최선의 방법은 차별을 조장하는 것이라는 전략은 꽤 효과가 있었던 것 같다. 적어도 2019년 현재까지 차별금지법은 제정되지 않았으며 현 정부와 국회가 차별금지법을 제정할지도 요원하니 말이다. 누구도 남겨두지 않는다. 누군가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한다. 성소수자에 관한 내용만 빼고 차별금지법을 만들면 안 되나요?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사람들의 격렬한 반대 때문에 차별금지법의 제정안이 안 되고 있으니 다른 차별이라도 해소될 수 있게 논란이 되는 부분을 빼고 가자는 의견이다. 바로 이 논란을 피하자는 생각에서 2007년 법무부가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에서 성적 지향을 비롯해 병력, 출신국가, 언어,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 범죄의 전력 및 보호 처분, 학력이 차별금지 사유에서 제외되었다. 2007년 법무부가 처음에 작성한 차별금지법안에서 차별금지 사유로 나열됐던 항목들은 언어 외에는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있는 것들이었다. 나머지 성적 지향, 병력, 출신국가,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 범죄의 전력 및 보호 처분, 학력은 당시 시행 중이던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있는 차별금지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이를 제외하고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것이었다. 현행 규정이기도 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항에서 나열하는 차별금지 사유를 보자.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생지, 등록 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에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 미혼, 별거, 이혼, 사별, 재혼, 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학력, 병력 등 차별금지 사유가 많아 보이지만 사실 건강상태, 직업, 문화, 언어, 국적, 경제적 상황, 유전 정보 등 차별이 발견될 때마다 또 추가될 수 있다. 그러나 어차피 모든 차별을 금지하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법하다. 하지만 이 책에서 논의하였듯이 보편성은 차별을 잘 보이지 않게 만들어 은폐시키기도 한다. 보편적으로 모든 차별을 금지하면서도 동시에 어떤 차별이 세상에 존재하는지 보이게 만들기 위해 차별금지 사유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특정한 차별금지 사유에 관해 별도의 법령을 만들기도 한다. 2007년에 제정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규제 등에 관한 법률의 경우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 피해로부터 구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성평등기본법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을 해소하고 평등을 정진하기 위한 각종 국가정책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개별 법령은 각 차별의 구체적인 행태를 반영하여 마련된다. 그럼 특정한 차별금지 사유를 빼는 건 어떤 의미일까? 어떤 차별이 발견되지 않아 포함하지 못하는 것과 애초에 차별을 하고자 하는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포함되지 않도록 반대하는 것은 결코 같지 않다. 전자는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원칙에 따라 나중에라도 추가될 수 있는 것이지만 후자는 모든 차별을 금지한다는 대원칙 자체를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차별금지법의 기본 목적은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기본 원칙과 제도를 세우는 포괄적인 체계를 만들려는 것이다.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 법 제정의 목적인 차별금지법에서 고의적으로 성적 지향은 빼고 제정한다는 건 그 법의 목적을 훼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입법자에 의한 고의적인 차별 행위가 된다. 그렇게 만들어진 차별금지법은 시민단체들의 비판처럼 차별조장법이 된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란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어떤 차별을 금지해야 할지를 선명하게 보여준다. 사람들이 성소수자 때문에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면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것이 분명하므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가 필요하다. 사람들이 이주민, 무슬림 때문에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면 인종, 민족, 피부색, 출신국가, 종교 등으로 인한 차별이 존재하는 게 분명하므로 그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 차별금지법에 대해 누군가는 사회적 합의가 없기 때문에 제정이 어렵다고 말한다. 이때의 사회적 합의는 적어도 다수결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다수결 제도의 한계에서 발생하는 현상인 차별을 다수결로 해결하려는 것이 의미 있는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차별금지법이 과연 논란 없이 제정될 수는 있는 걸까? 이 책에서 다루었듯이 기존의 불평등한 사회의 질서를 바꾸려고 하는데 논란이 없기란 기대하기 어렵다. 물론 하나의 법률로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그 동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단순히 이해관계의 경합에서 다수가 승리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집단 간의 합의가 아니라 인권과 정의의 원칙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동의는 평등한 민주주의 사회를 만드는 기본 원칙에 대한 것이어야 하지 누군가를 차별해야 한다는 다수의 주장을 수용해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일이 아니어야 한다. 그러므로 차별금지법의 원칙은 누구도 남겨주지 않는다. 넌 것이어야 한다. 사실은 애초에 차별금지라는 헌법적 명령을 법제화하려는 공론의 장에서 그 기본 원칙을 거슬러 노골적이고 조직적으로 차별하는 사람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오류다. 비교하여 논하자면 부정청탁을 건절하기 위한 법을 제정할 때 부정청탁을 유지하려는 사람들은 직접적인 규율의 대상이기 때문에 논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반영하여 법을 훼손하게 두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정부와 국회가 그 규율의 대상인 차별을 옹호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온 것이 지금까지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못한 근본적인 원인이다. 사회적 합의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헌법의 원칙을 따라야 할 국가기관이 그 원칙을 지켜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결과 더 많은 사람들이 차별에 동참할수록 책임으로부터 안전해짐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모든 사람이 부정부패에 가담하면 자정이 불가능해지듯 더 많은 사람들이 차별에 동참함으로써 공동체를 잠식하고 있다. 평등을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접근들. 차별금지법은 미완의 법이므로 그 내용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의해질지는 사회적 숙고를 거치며 결정될 것이다. 이 책에서 논의했던 같은 것을 갖게 대하는 형식적 평등은 가장 기본적이기는 하지만 충분한 조치가 될 수 없다. 실질적인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실의 불평등한 조건과 다양성이 고려되는 적극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 적극적 조치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경우에 따라 불이익을 받는 집단을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할 때가 있음을 의미한다. 적극적 조치는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무언가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적극적 조치는 특정 집단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무언가를 한다는 점에서 종종 우대 조치로 불리며 오해를 사곤 한다. 그 조치가 없다면 불평등한 상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 우대라고 할 수 없는데도 말이다. 예컨대 장애인의 평등한 선거권 보장을 위해서는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있지만 해야 할 것도 있다. 기표수를 계단을 올라야 하는 장소에 배치하지 않아야 하는 건 하지 말아야 할 것에 해당한다. 해야 할 것은 시각장애인을 위해 점자 공보물을 만드는 것, 청각장애인을 위해 선거 관련 방송에 자막을 내보내거나 수화 통역자를 두는 것, 지적장애인을 위해 이해하기 쉬운 선거 공보물을 만드는 것 등이다. 이를 위해 예산이 필요하지만 이는 우대가 아니라 평등을 위한 조치다. 적극적 조치가 특정 집단을 한정하여 혜택을 받을 자격을 부여하는 형태로 설계될 때 주로 반대가 일어난다. 그 혜택이 금전이나 직업, 교육의 기회 등 다른 사람들도 원하는 것일 때 더 그렇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 비례대표에서 여성의 비율이 50% 이상이 되도록 한 여성 할당제를 생각해보자. 비례대표에 한정한 요구이므로 전체 국회의원 중 절반에 한점 못 미치는 비율을 여성에게 할당하는 것임에도 남성을 불리하게 하는 역차별이라며 반발이 제기된다. 이런 종류의 적극적 조치는 행식적 평등만으로는 실제로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도입된다. 누구나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여성이 국회의원이 되지 못한다. 기존의 남성 중심적인 정치권 안에서 여성의 진입 기회는 적고 여성 국회의원을 상상하지 못하는 유권자들은 남성에게 표를 준다. 그래야 자연스럽게 여성 국회의원이 일정 수준 확보될 때까지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여성 국회의원을 만들어낸다. 마찬가지로 지속적이고 구조적으로 불리한 조건에 있는 집단을 위해 국가가 개입하여 특별한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다. 기업이나 학교가 채택하는 다양성 경영도 소수자를 적극적으로 영입하는 성격을 갖는다. 예를 들어 성소수자와 관련해 2017년 기준으로 포춘이 선정한 500대 기업 중에 91%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 정책을 명시하고 83%가 성별 정체성을 차별금지 정책 속에 명시하고 있다. 구글, 애플, 갭, 나이키, 아디다스 등은 기업 내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에서 나아가 성소수자의 권리를 지지하는 사회활동에 적극 앞장서기도 한다. 기업이 인종, 민족, 성별, 장애, 종교,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출신 국가 등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포괄하려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을 갖는다. 하나는 다양성 경영이 기업의 이윤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다양한 배경의 재능 있는 사람들이 기업에 입사해 창의성을 높이게 되고 직원이 다양함으로 다양한 고객의 수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며 차별 없는 윤리적인 기업으로서 좋은 평판을 얻어 선순환 구조가 생긴다. 그럼 기업의 입장에서 이윤에 도움이 안 되면 다양성 경영을 폐기할 수도 있다는 뜻일까? 기업이 다양성 경영을 채택하는 또 다른 이유는 사회적 책무로서 인권 정진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오늘날 기업은 단순히 영리를 추구하는 조직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의 하나로서 윤리적 책임을 가진 주체로 이해된다. 2000년 세계 기업들이 채택한 유엔 글로벌 컴팩트는 그러한 의지와 지향을 표현한 것이다. 기업들은 고용 및 업무에서의 차별 절폐를 포함해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에 관한 10대 원칙을 운영에 반영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하기로 약속했다. 평등을 제로섬 게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적극적 조치가 자신의 몫을 빼앗는 것처럼 느껴진다. 당신의 이익은 나의 손실이며 당신의 손실은 나의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성의 권리가 신장되면 남성의 권리가 줄어드는가? 학생의 권리가 신장되면 교사의 권리가 줄어드는가? 성소수자의 권리가 신장되면 비성소수자의 권리가 줄어드는가? 난민을 지원하며 국민에게 손해인가? 정말 그런가?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윈윈의 가능성은 없는가? 소수자의 이익은 다수자의 피해라는 끝도 없는 논쟁은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평등을 지연시키는 논리로 여기저기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런 구도에서 나에게 유리한 차별은 괜찮고 나에게 불리한 차별은 안 된다는 이해관계만 남는다. 콩 한쪽도 나눠 먹어야 한다던 풍습이나 500이어의 기적을 이야기하는 종교적 교리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어느 날의 미풍양속은 낯선 모습의 누군가를 배척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함께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공존의 조건으로서 평등의 의미를 생각해보면 좋겠다. 고정된 옳은 삶을 규정하지 않는 이 해체의 시대가 버겁고 혼란스러울 수도 있지만 이는 인류가 지속적으로 갈구하는 자유를 획득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왕족이나 귀족이라는 소수가 누리던 자유를 민중이라는 다수가 그리고 다음 단계로 사회 바깥에 놓여있던 모두가 항유하게 될 때까지 세상은 아직 더 변해야 한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고 해도 이 책의 많은 내용은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차별을 없애자는 기본 원칙을 채택하기에도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실제로 일상에서 차별이 사라지도록 하려면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할 것이다. 오래전에 법으로 성희롱을 금지했지만 무엇이 성희롱인지 알고 그런 행동을 하지 않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고 여전히 개선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는 성희롱을 하지 않겠다는 공동의 결단을 내렸고 그 방향으로 사회를 진보시키고 있다. 모두가 평등을 바라지만 선량한 마음만으로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불평등한 세상에서 선량한 차별주의자가 되지 않기 위해 우리에게 익숙한 질서 너머의 세상을 상상해야 한다.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 곳인지에 관한 상징이며 선언이다. 단지 법의 제정이라는 결과로서가 아니라 지난 10여 년 동안 아니 그 전부터 차별과 평등에 대한 논쟁하며 고민한 결실로서 내리는 결단일 것이기 때문이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싸움을 끝내고 이제 어떻게 이 땅의 평등을 실현할 것인지 이야기하자. 한나 아렌트의 말처럼 우리가 함께 모여 계려할 때 평등은 지금 바로 여기에서 이루어진다. 평등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다. 평등은 인간 조직이 정의의 원칙에 의해 지배를 받는 한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는 평등하게 태어나지 않았다. 우리는 상호간에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우리의 결정에 따라 한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평등하게 되는 것이다. 에필로그 우리들 영화 우리들 2016년은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어린이들이 펜을 가르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안 내면진다 가위바위보를 하며 팀원을 뽑는 목소리 너머로 팀원으로 선택당하기를 기다리는 주인공 이선, 최수인의 눈빛이 불안하게 움직인다. 어디론가로 소속되어야 하지만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선은 결국 마지막에 마지못해 호명되어 피고 경기를 시작한다. 이 영화는 집단에 소속되지 못할까봐 불안해하던 어린 시절의 공포를 너무나도 생생하게 보여준다. 그 시절 조금이라도 이런 공포를 경험해본 이들에게 이 영화는 호러 스릴러물처럼 느껴질 것이다. 친구의 생일 파티에 초대받지 못해 상처받고 소풍에서 같이 밥 먹을 친구를 찾아 두리번거리고 친구의 한심을 사기 위해 거짓말하는 장면들은 학교라는 공간을 떠나며 묻어두었던 수십 년 전의 감정들을 순식간에 끌어올린다. 천진난만하고 순수했다고 착각하는 어린 시절이 실은 그 어느 때보다 잔인하기도 했음을 영화는 깨우쳐준다. 교실이라는 그 작은 세계에서 이제 10살을 겨우 넘겨서 어린이들이 세상의 차별을 여과 없이 재현한다. 집안이 가난하다고 부모님이 이혼했다고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라고 놀리고 따돌린다. 다른 학교에서 왕따였다는 낙인은 그 자체로 다시 따돌림을 받을 이유가 된다. 냄새가 난다고 거짓말쟁이라고 온갖 소문과 모함으로 그 작은 세계는 분할되고 갈등을 겪는다. 내가 이 책에서 꺼낸 많은 차별의 이야기들은 어쩌면 그 작은 세계에서 시작되었을지도 모른다. 친구라는 공동체가 느슨하게 열린 관계가 아니라 끈끈하게 밀착된 닫힌 세계 관계일 때 소속되지 못함에 대한 불안은 더 심할 수밖에 없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많은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인사이더가 되거나 누구와도 어울리지 못하는 아웃사이더가 되거나 둘 중 하나의 선택지밖에 없다면 말이다. 인사와 아싸의 경계에는 이 둘을 가르는 기준이 존재하고 여기에서 외모나 능력 등 온갖 차별이 다시 재현되곤 한다. 그래서였는지 나는 어린 시절 학년 초마다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어서 더 정확하게는 친구가 있다는 안정감을 얻기 위해서 몇 명과 그룹을 지으려 부산스럽게 노력했던 것 같다.
몇십 년이 지난 지금도 나는 이 불안을 종종 대학 캠퍼스에서 발견한다. 우연히 강의 첫날 가까이 앉은 사람이든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이든 뭔가 이유를 찾아 친구를 만들어야 안심하고 학교 생활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학교를 떠나 직장에 가서도 따돌림과 괴롭힘을 걱정한다. 어울림의 공부는 성인이 되어도 쉽사리 끝나지 않는다. 어떤 집단의 경계 밖으로 내치지는 일은 두려운 일이고 그 경계 안에 들어가기 위해 우리는 많은 걸 희생한다. 이 책에서 나는 어울림의 공포와 싸우는 한 가지 방안을 말하고 싶었던 것 같다. 소속되기 위해 완벽한 사람이 되려 노력하거나 그런 사람인 척 가장하는 대신 모두가 있는 그대로 어울리는 사람으로 환영받는 세상을 상상하자고 이야기하고 싶었다. 최소한 내가 배척당할까봐 두려워 다른 누군가를 비웃고 놀리고 짓밟는 일이 없도록 넉넉하게 모두를 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를 꿈꾼다. 영화 우리들의 마지막 장면은 다시 학교 운동장에서의 피구 경기로 향한다. 영화 초반에 친구들이 선에게 다가와 금발받다며 너 나가라고 말하던 장면이 영화 말미에는 똑같이 한지야 설혜인에게로 향한다. 다만 영화 초반에 금 안 밟았다고 항변하는 선의 편에 아무도 없었던 것과는 달리 영화 말미에는 선이 지아를 위해 목소리를 낸다. 야 한지야 금 안 밟았어. 피구 경기는 계속되고 자신이 따돌림을 받지 않기 위해 서로를 따돌려야 했던 둘 사이의 갈등이 그렇게 해결되는 듯 암시하며 영화가 끝난다. 차별의 이야기는 단지 사회적 약자 혹은 소수자로 표상되는 특정 집단에 한정되지 않는 우리 모두의 삶을 구성하는 관계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차별을 하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무수한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돌아보고자 했다. 그리고 모두 조금씩 긴장을 늦추어 다소 느슨하지만 낯선 것을 품을 수 있는 여유로운 관계를 만들어 보자고 제안하고 싶었다. 이 책에서 언급하던 우리라는 말은 그들을 전제로 할 때 배타적인 의미를 가진다. 영화에서도 교실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해체되면서 갈등이 생겼다. 그런데 혹시 하나의 폐쇄된 집단으로서의 우리들이 아닌 수많은 우리들이 교차하고 만나는 연대의 관계로서 우리들이 가능하진 않을까? 누군가에게 막무가내로 다가가 금을 밟았다며 나가라고 외치지 않는 한대하고 함께하는 열린 공동체로서 우리들을 만들면 좋겠다. 감사의 글. 이 책의 많은 부분은 강릉 원주대학교 다문화학과의 소수자와 인권이라는 수업을 준비하며 그리고 수업 시간에 학생들과 대화하면서 발전되었다. 차별이란 어려운 주제에 관해 생각과 경험을 솔직하게 나누어준 학생들 덕분에 더 많은 질문을 품고 연구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었다. 인권 교육이란 이러므로 크고 작은 강의에 참석하여 진솔하게 의견을 나누어 주었던 수많은 분들께도 감사드린다. 강의는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보다 더 많이 배우는 과정이라는 걸 깨닫는다. 이 과정을 통해 차별이란 것이 얼마나 복잡한 모습으로 우리 삶 안에 들어와 있는지 발견할 수 있었다. 프롤로그에서 언급한 나에게 왜 결정장애란 말을 쓰셨어요? 라는 질문을 던져주었던 분을 비롯해 각종 토론회에서 만난 분들께도 감사를 표하고 싶다. 누군가 나의 생각을 경청해주고 또 정성스럽게 피드백을 해주는 그 시간이 얼마나 고맙고 소중한지 모른다. 그동안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의 말과 글을 통해 도움을 받으며 연구할 수 있었다. SOGI 법정책 연구회, 위주여성인권포럼, 한국성 소수자 연구회, 차별금지법 제정연대를 비롯해 현장의 수많은 활동가들과 연구자들을 통해 성찰하고 배우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차별을 연구하게끔 이끌고 격려해 주신 이준일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변호사와 활동가로서 온갖 차별 사건을 현장에서 직접 겪으며 치열하게 대응하는 류민희, 박한희, 이성현, 장서연, 조혜인, 한가람에게 언제나 많이 배운다. 좋은 동료가 되어줘 참 고맙다. 나 영정 활동가와 미루 활동가는 이 책의 초고를 읽고 귀한 의견을 주었다. 덕분에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더 찾아보고 보완할 수 있었다. 여전히 남은 부족한 점은 모두 나의 탓이다. 나보다 더 원고를 귀하게 여겨주고 보살펴주신 최지수 선생님과 창비 편집부에 감사드린다. 이 책을 준비할 때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백영경 선생님께도 감사드린다. 책을 기획하고 쓰고 마무리하는 모든 순간 정리되지 않은 원고를 읽어주고 사소한 고민까지 들어주며 의견을 나누어준 현경에게 고맙다.
평생 원하는 공부를 시큰하게 지원해 주신 부모님과 따뜻함과 세심함으로 늘 감동을 주는 동생 언혜에게 감사한다. 세상 위를 돌아다니며 컴퓨터 모니터를 가리고 엉뚱한 키보드를 누르고 걷기하는 중요한 책에 신뢰를 했던 사랑스러운 고양이들 마루, 잔달, 우주, 봉봉이에게도 고맙다. 마지막으로 유난히 책 위에 앉아있는 걸 좋아했던 노란 들꽃이 허드레지던 작년 초여름 무지개 다리를 건너 마당이에게 이 책을 선물하고 싶다. 2019년 7월 김지혜.